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아드님 댁에서 같이 사신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엔 정작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 집에서 내가 어떤 공기로 살아가는지, 내가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넘기는지 말이에요. 결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고 남편과는 50년 가까이 같이 살았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연스레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어요. 처음엔 나를 위해라는 명분이었고 아들도 며느리도 처음엔 따뜻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 집의 기능이 되었고 며느리의 눈빛은 어느 날부터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없이 씻고 말없이 밥하고 말없이 조심하는 나날들 속에서 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나 요양원 가도 될까? 그게 누군가에겐 충격일지 몰라도 저에겐 오래 사겨온 질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누구의 원망이 아니라 누구의 희생도 아닌 단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요. 그 집에 들어간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 해였다. 장례식이 끝난 뒤 혼자 남은 집에서 3일 밤을 지새우고 나니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벽에 붙은 유품들 하나하나를 떼어내고 있었다. 남편의 손때 묻은 라디오, 매일 틀어두던 뉴스 채널의 리모컨, 그가 좋아했던 흑백 가족 사진까지 모두 가만히 종이 상자에 넣었다. 그걸 본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좀 같이 살아요. 혼자 있지 말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은 그 집이 내게 더 이상 집이 아니게 되어버린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아들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그땐 미처 몰랐다. 처음엔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시면 저도 든든하고 좋아요. 아이들도 할머니 좋아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좋아요라는 말은 점점 조심스러움으로 바뀌었다. 식사 시간에 내가 상을 차리면 며느리는 조용히 휴대폰을 보았고 설거지를 하면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하루는 물티슈를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그녀는 정리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여긴 물티슈보다 키친타올이 더 나아요. 이 집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나는 그래 알았어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치 여긴 당신 집이 아니에요 라는 말 같아.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처음엔 나도 조심하려 했다. 이 집의 리듬을 해치지 않으려 애썼다. 빨래는 아이들 옷과 내 옷을 구분해 개고 식사는 며느리 스케줄에 맞춰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은 위축이 되었고 위축은 무력감이 되었다.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걷기 시작했다. 욕실 문도 살짝만 닫고 물소리도 낮춰 틀었다. 밤늦게 물 한 잔 마시고 싶을 땐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참았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집 안이 습해져서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요. 애들도 있는데 문은 그냥 닫아둘게요. 나는 그래 하며 창을 닫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창문을 열 때도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됐다. 그 집은 분명 내 아들의 집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집의 공기마저 내 것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는 매일 그와 같은 공간을 나눴다. 때로는 말없이 지나쳤고 때로는 티격태격 다투기도 했지만 적어도 내 자리는 있었다. 지금은 식탁에서도 내 자리가 없다. 나는 아이들이 다 먹은 뒤 남은 음식을 조용히 덜어 먹는다. TV도 내 취향은 없다. 드라마를 보다 말고 며느리가 리모컨을 들어 유튜브로 바꾸면 나는 조용히 자리를 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걸까? 아들의 집에서 살면서도 나는 점점 없는 사람이 되어갔다. 멸시당한 것도 아니고 무시당한 것도 아니다. 그저 너무 조용히 살아서 잊혀진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여보, 나 요양원 가도 될까? 말문이 막힌 듯 사진 속 남편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꼭 이제야 말했구나 하는 표정 같아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예의 바르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인사성이 밝다. 큰아들도 늘 우리 여보 참 따뜻하잖아 라고 말하곤 한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겉보기엔 정말 그렇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온도라는 건 때로는 말보다 더 조용한 방식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나를 부를 때는 언제나 어머니라는 높임말을 쓴다. 하지만 그 말 끝엔 늘 간격이 묻어 있다. 마치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전달해야 할 때만 그 단어가 사용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주방 수세미 새 걸로 바꿨어요. 어머니, 오늘 김치 냉장고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세제는 저희가 쓰는 브랜드로 바꿔주세요.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자꾸만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 사이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았다. 처음엔 나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묵묵히 일하고 조용히 뒷정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조용한 말투 속에서 나는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 있었다. 아침에 며느리가 급히 나가며 어머니, 세탁기 안에 아기 옷 있으니까 돌려주실 수 있죠? 하고 말하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까지 마친 후 깨끗하게 접어 서랍에 넣어두었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들어왔다. 아이를 안은 채 바쁘게 부엌으로 가더니 내가 정리한 옷들을 다시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이건 반팔이니까 아직 꺼내지 마시고요. 이건 바디수트인데 저희는 따로 분리해 넣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말을 잃었다. 아, 알았어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날 밤 나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런 말조차 할 일이 없었다. 서운한 일이 생기면 티격태격 싸우고 화가 나면 밥 안 하고 삐치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는 순간 나는 민폐가 되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일 뿐이다. 그 집에서의 나는 늘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조심스러운 존재였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누구보다 아이를 잘 안고 심지어 이불 개는 방식까지 그 집 방식에 맞추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 대신 이건 다음부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더 자주 들렸다. 그리고 나는 점점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식탁에서도 TV 앞에서도 아이들과 마주하는 순간에도 침묵은 편하다. 오해도 없고 충돌도 없다. 하지만 그만큼 내 존재도 점점 투명해진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말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말만 하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맴돌았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편한걸. 말하면 며느리가 또 미안해 할 텐데. 나는 또 입을 닫았다. 그러고는 밤늦게까지 혼자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작은 아들이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잘 계시죠? 그 한마디가 눈물샘을 건드렸다. 응, 잘 지내지. 진짜야? 글쎄다. 나는 처음으로 누구에게 내 마음을 말한 것 같았다. 작은 아들의 전화가 있던 날 이후로 나는 오래 잊고 있었던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떠올렸다. 내가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잊고 있었다. 그날 이후 작은 아들은 자주 전화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늘 밝았고, 엄마 밥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다녀오셨어요? 그런 말들이 내게는 마치 잊고 있던 사람의 온기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내게 물었다.
엄마 혹시 우리 집에 와서 살 생각은 없어요? 나는 잠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생각들이 밀려왔다. 너희 집은 좁잖아. 애기도 어리고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쁘고. 나까지 가면 불편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작은 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애기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냥 그 집에서 너무 힘드시면 언제든 오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였다. 그날 저녁 큰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식탁 너머로 그는 피곤한 얼굴로 국을 떠먹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요즘 내가 좀 조심스러워.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고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 아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불편하신 건 엄마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갑자기 울컥했다. 나 불편해. 근데 그걸 말할 사람이 없어서 더 불편해. 아들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모습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느껴졌다. 요양원 이야기 해봤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날 보며 물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엄마가 불편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못해서?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꺼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살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아들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느끼는 줄 몰랐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큰아들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은 건 이 집은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내 확신이었다. 작은 아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엄마, 당신이 그 집에 살면 어때요? 그 말은 마치 내가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들렸다. 늘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온 인생이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시댁과 세상에게. 그런데 이젠 나를 위한 집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내어 긴 글을 적었다.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며칠을 고민했다. 말을 꺼낼까 말까?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낼까 아니면 한 발을 떼볼까?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며 산 적이 없다. 남편에게도 아들들에게도 내 몫의 바람을 조용히 삼켜가며 참는 법으로 삶을 견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작은 아들의 그 말 이후로 내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린 엄마가 필요해요. 그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나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었다. 누군가의 필요로서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초대받은 느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친정 가요. 2박 3일 정도 어머니는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다녀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다시 생각했다. 이 집에 나 혼자 남는 시간이 나를 더 투명하게 만들진 않을까? 며느리는 분명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 시간만큼은 어머니의 리듬이 우리 집에 닿지 않을 테니. 그런 느낌. 그날 오후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엄마. 지금이라도 올래요? 이번 주말에 방 하나 정리해 둘게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겨우 말했다. 그냥 내 말 듣고 나니까 이 집에서 내가 너무 오래 참고만 있었던 것 같더라. 근데 아직 말을 못 꺼냈어. 내 형이랑 며느리한테. 작은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그 말 꼭 하세요.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엄마 마음은 엄마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안다. 하지만 말문이 잘 안 열린다. 그날 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바라봤다. 그 집의 신발장엔 며느리의 하이힐, 손주의 운동화, 아들의 정장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 낡은 슬리퍼 한 켤레가 끼어 있었다. 그 신발 하나가 이 집에서 내 위치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방에서 큰아들이 나왔다. 잠옷 차림에 눈을 비비며 물었다. 엄마, 뭐 찾으세요?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잠깐 나갔다 오려고. 이 밤에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싶어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누르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나 지금 문턱 앞에 있어. 그 문턱이 요양원의 문이든 작은 아들의 집이든 혹은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든 지금 나는 이 집의 안과 밖 사이 그 어딘가에 서 있었다. 현관을 나서고 나서도 나는 아파트 단지를 한참을 걸었다. 밤 공기가 생각보다 서늘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천천히 걷다 보니 마치 내 마음속에 응고된 생각들도 하나씩 풀어지는 듯 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말을 꺼내야겠다고. 아침 식사가 끝나고 식탁에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나 이야기 좀 해도 될까? 며느리는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라고 답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 요즘 많이 조심스럽다. 사소한 말도 행동도 괜히 너희 불편하게 할까봐. 며느리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오히려 이 집의 공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나 요양원 가도 될까?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그녀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세요? 극단적인 게 아니야.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을 뿐이야. 며느리, 너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필요할 테고 나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저는 어머니를 그렇게 느끼게 한 줄 몰랐어요. 제가 잘 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조용히만 지내왔기 때문이야. 나는 불편함을 말하지 않았고 너는 그 침묵이 괜찮은 줄 알았겠지.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 저도 가끔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너무 조용하시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말하네, 우리 둘 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보고 대화를 나눴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대화가 끝나고 며느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 가는 건 너무 슬퍼요. 그럼 작은 아들 집에 가보려 해. 거기선 좀 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큰아들이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미안해요.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뭘.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요. 나도 갑작스러웠어. 근데 마음은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 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작은 아들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2층짜리 마당이 좁은 대신 천장이 높고 창이 많아 햇살이 집 안으로 고루 스며들었다. 이사 오던 날 작은 아들은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집안 청소를 마치고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 두었다.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햇빛 잘 들고 따뜻해서 이 방으로 했어요.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다. 허름한 창틀 위로 햇살이 들어오고 침대 옆에는 작은 서랍장과 램프가 놓여 있었다. 가장 눈에 들어온 건 벽에 걸린 액자였다. 작은 아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 그리고 그 옆엔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나는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 이 집은 누군가의 호의로 얻은 공간이 아니라 내가 있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방 같았다. 그날 밤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며느리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여기 공기가 참 좋다. 작은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긴 진짜 공기가 좋아요. 근데 엄마 오시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 공기의 온도보다 더 큰 건 그 공기를 나누는 사람의 마음이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 작은 창문을 열며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걸 지켜봤다. 텃밭 옆에 핀 꽃들을 바라보며 가끔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앉기도 했다. 그런 시간이 처음엔 낯설었다.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있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한가함 속에서 나는 오히려 내 안의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해갈 수 있었다. 이제야 조금씩 나를 되찾아가는구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근데 형이랑은 어떻게 정리하고 오셨어요?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길게 말하지 않았어. 그냥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랬더니 너희 형이 그러더라. 엄마가 행복한 데서 사시면 된다고.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형도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지한 거 아닐까 싶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 근데 나도 그걸 받아줬던 사람이야. 그게 엄마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야 알겠어.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나라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작은 아들이 준비해준 방에서 오랜만에 꿀잠을 잤다. 그리고 꿈을 꿨다. 남편이 내게 말했다. 영자야 잘했어. 이제 너답게 살아. 나는 눈물도 없이 조용히 웃었다. 자리를 옮기고 나서 처음 맞는 주말. 작은 아들은 아이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고 며느리는 김밥을 싸며 내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 우리 근처 공원 가요. 피크닉처럼 도시락 싸서요. 그 말이 참 고마웠다. 같이 가자는 초대가 아니라 엄마도 함께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들렸으니까. 공원에서 아이는 뛰놀고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돗자리를 펴고 나는 그 모습을 한 발짝 떨어진 그늘 아래에서 바라봤다. 햇살이 맑았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그러다 문득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예전 남편과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손잡고 낯선 동네를 걷던 그때의 풍경. 지금의 내가 있는 이 자리와 비슷한 낯선 곳에서의 안착이 떠올랐다. 그날 밤 작은 아들은 내게 말했다. 엄마 요즘 좀 어떠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마음은 편해. 근데 이상하지. 편한데 어쩐지 외로워.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쩌면 익숙했던 무게가 없어진 거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맞아. 그동안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혼자라는 걸 느낄 틈도 없었어. 지금은 혼자인 게 편하면서도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겁이 나. 그 조용함 속에 내가 나를 마주하게 되니까. 나는 작은 아들이 그런 내 말을 이해해 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내 손에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자유는 외로움을 품은 채 오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조차도 나의 일부로 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생각보다 적응 잘 하시네. 그랬나 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언제든 놀러 오세요. 이젠 내가 엄마한테 말할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이 참 고마웠다. 우린 서로를 너무 오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진심을 전하는 법은 이제야 배우는 중이었다. 작은 아들 집에 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시간이 흐른 만큼 내 마음도 조금씩 정돈되어 갔다. 햇살이 드는 아침엔 화초에게 물을 주고 낮엔 시장을 혼자 다녀오고 저녁이면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이젠 그 모든 순간이 나도 함께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큰아들이 다녀가겠다고 했다. 엄마,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잠깐 얼굴 좀 뵈러 가도 될까요? 그 말에 나는 긴장부터 되었다. 무슨 말을 하러 오는 걸까? 혹시 다시 같이 살자고 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젠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마음을 다잡으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주말 오후 큰아들이 집 앞에 도착했다. 손엔 과일 바구니 하나, 표정은 어색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일부러 자리를 비워줬다. 거실에 단둘이 앉은 우리. 한참을 말없이 과일을 까던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우리 집을 나가시고 나서 집이 참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용함이 불편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싶었어요.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계시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의지였는지를 엄마가 떠나시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웃었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풀린다. 나는 내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걸 지금이라도 말하게 되어서 다행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혹시 가끔 우리 집 와줄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끔은 가야지. 근데 이제는 그 집도 이 집도 모두 내 집이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 지금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내 집이야. 그 말에 아들은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예전에 나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던 거 기억나요? 그럼 그때 내가 열이 안 내려서 내가 정종 덮여서 발 닦아줬잖아. 진짜 그게 기억에 남아요. 엄마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나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지금은 내가 따뜻하구나. 그날 밤 아들은 돌아갔고 나는 작은 창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았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연 만큼 아들도 자신의 문을 조금 열었단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시간으로 좁혀지지 않고 말로 마음으로 그리고 늦었더라도 열린 대화로 좁혀진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 그날 이후 큰아들과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짧은 안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져 내 마음이 자꾸 풀어졌다.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날 따뜻해지면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뵈러 갈게요. 나는 그 말이 좋았다. 보러 오겠다는 말보다 같이 뵈러 간다는 그 표현. 그 안엔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있었으니까. 봄이 되자 작은 아들의 가족과 나는 가벼운 여행을 다녀왔다. 근교의 작은 한옥 민박.
마당에 피어난 매화가 포슬포슬했고 밤엔 조용한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집에 남았을 때. 꽃도 시들고 사람도 없고 라디오도 꺼져 있었는데 그 침묵이 너무 커서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 근데 그보다 더 외로운 순간은 그 집에서 내가 조심스럽게 숨쉬고 있을 때였어.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사라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그녀의 미안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저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저도 너무 어렸고 제 역할에만 매달려서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 돼. 우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니.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나도 오랜만에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외롭지 않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젠 그 외로움을 꺼내 말할 수 있게 됐어. 내가 어머니였던 시간, 아내였던 시간, 며느리였던 시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불완전하게라도 내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됐다. 누구의 누구로가 아닌 그저 박영자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내게 물었다. 엄마,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을 천천히 더듬었다. 행복이라는 말은 평생 나와 거리가 먼 단어 같았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시어머니로 불렸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을 부를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불완전하긴 해도 이젠 좀 나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더 늦기 전에 그걸 알아서 다행이야. 그날 오후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첫돌, 가족 여행 사진 속 나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의 감정은 흐릿했다. 사진 속 나는 그저 가족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조금씩 걸어 나오고 있다. 그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고 오직 나 자신만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 그날 밤 작은 아들과 나는 텃밭을 정리하며 손에 흙을 묻히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며느리가 부르는 부엌의 조리도구 소리, 그 모든 일상의 소리가 이제는 불편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풍경으로 들려왔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늘 누군가를 위해 서 있었지. 지금은 내 안에 서 있어. 이젠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싫은 것도 말할 수 있게 됐어. 그게 참 살아있는 느낌이더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엄마답게 사는 게 잘 어울려요. 그 말에 나는 괜스레 목이 메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그저 박영자라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누구에게도 희생하지 않고 누구의 마음도 억지로 채우지 않으며 내 안의 공기와 리듬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집을 내 안에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떠난 지 8년. 그 빈자리를 메운 건 아이들, 가족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었다. 그 사이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어머니, 좋은 시어머니, 때로는 불편하지 않은 존재로 남기 위해 내 감정 하나 제대로 꺼내지도 못한 채 조용히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걸.
요양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던 그 시절 나는 사실 어디로 가야 할까가 아니라 어디서도 나로 살 수 있을까를 묻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나는 그 답을 찾았다. 작은 아들의 집도, 큰 아들의 전화도, 며느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모두 내가 사람으로서 존재해도 되는 자리였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불안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나답게 끌어안으며 나는 여전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남편이 내게 말했다고 믿는다. 영자야, 이제 됐다. 잘 견뎠고 이제 진짜 너로 살아. 그러니 여보, 나 요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이제 나 내 마음 안에 내 집을 지었거든.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요. 여보, 나 요양원 가도 될까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고 사는 존엄과 사랑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르신으로만 불리던 삶에서 다시 나라는 이름을 되찾는 여정은 결코 작지 않은 용기였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을 위로하고 또 다른 내일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요.